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5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2, 3분간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할 적에 참고문을 인용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본문의 기술을 위해서 할 적에 이러한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그 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조를 한다든지 변조한다든지 표절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표절이라는 게 요즘 뭐 논문 표절이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라든지 연구 과정,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처를 적절하게 이렇게 표명하지 않는 경우, 마킹,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이 표절의 지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만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아마 논문을 처음 작성할 때는 많은 문장들을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곁들여지기 때문에 문장들의 내용이 참 좋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죠? 그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이렇게 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훈련도 체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논문을 읽다 보면은 그런 능력이 자연적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절에 걸리지 않도록 인용하는 데서 참고문으로 인용하는 데서 주의를 기울이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참고문을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 본문에 이렇게 서론 부분에 많이 있는데 결과물 고쳐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본문에 많이 인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었듯이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문장이 끝난 그 서술어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 정리를 할 적에 이렇게 숫자 번호를 제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네. 인용 번호 순으로 정리인거라고 그랬죠. 보통 저 방식을 많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저자 이름은 또 어떻게 표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 완전하게 제가 결정하진 않았지만 논문 작성 및 발표의 중간고사는 제가 논문을 작성해 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과제물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을 한 2, 3주는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아니면은 제가 포스트 같은 걸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데이터들과 실험 방법 이런 것들이 또한 서론 부분이 간략하게 적혀 있고 결론 부분도 간략하게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한 편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페이지, 한 4페이지 정도 분량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래서 이 학술지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을 참고문헌에 있는 논문 제목들이 어떻게 기재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학술지 명칭들은 어떤 약어들을 써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좀 길지만 전체적인 나열을 다 해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책 이름들은 어떻게 표기하는가, 또 편집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학위 논문의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약어 abbrevi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을 약술해가지고 쓰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는 그 학술지마다 템플릿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닌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관심 있는 그 학술지의 논문들을 한 두세 편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으로 만약에 뽑은 게 있다면은 그 논문들이 작성되어져 있는 형식을 보면 됩니다. 있겠죠, 그죠? 그게 통일된 게 아마 거의 공통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형식을 그냥 거의 따라서 쓰면은 그거로 인해서 투고가 거부가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그림을 제작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림에는 x축과 y축이 어떤 양인가에 대해서 아니면은 최근에는 3차원 그래프도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요. 그 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단위를 항상 표시해야 된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원소들에 따라서 뭐 pH와 이게 뭐죠? intrinsic viscosity에 대해서 했네요, 그죠? 고유적인 어떤 점성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pH가 농도가 바뀔수록 pH의 농도가 바뀔수록 이 물질에 따라서 비스카시티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점을 표준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줘요. 데이터점들을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심볼을 이렇게 마킹을 해 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 오픈 서클과 스퀘어와 트라이앵글이 나타내주는 그 데이터점들을 먼저 묘사를 하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시켜주는 커브를 이렇게 그리는 그러한 이제 그림의 제작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figure cap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설명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같이 담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림을 한번 보시자면요. 한 그래프에 지나치게 많은 곡선을 넣어주면요.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곡선과 기호를 넣지 않는다. 만약에 이 같은 경우는 한, 둘, 셋, 네 개 정도인데요. 한, 둘, 셋, 다섯 개 정도네요. 그럼 여기에 심볼 인덱스를 5개 정도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것도 좀 너무 벽이 부분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맥시멈이 한 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5개 이상 넣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한다는 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험 목적이나 어떤 그 결과들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면은 이렇게 명확성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구별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요. 그림 설명은요. 여기 그림 설명이 있는데 곡선의 성격을 잘 나타내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데 그림 내부에서 이런 말입니다. 실험 조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곡선 형태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네모는 스퀘어는 익스페리먼트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시뮬레이션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한번 피규어 캡션을 보면은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놓아주고 방출하는 그러한 그 레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그 크랙 랭스랑 텀이 생겨가지고 그 길이로 에너지가 아마 릴리즈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 크랙의 랭스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뭐 말해주고 싶은 게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가 많이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아직 스무스하게 좀 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 점들과 연결시키는 이런 커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험 조건도 설명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을 때는 그림보다는 우리가 이 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까 전에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커브가 5개 정도만 가도 굉장히 구분해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방대할 때는 표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논문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이 정확한 값들이 중요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가 중요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값 자체가 대충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 값 자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설명이 될 적에는 우리가 데이터들이 적시되어 있는 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표의 번호는요 보통 아르비아 숫자로 나타납니다. 1, 2, 3 이렇게.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되는 이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의 흐름상 제시되는 그 순서대로 표를 정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한 부록에 이렇게 넣을 때는 표의 번호를 appendix를 해가지고 부록 1, 부록 1의 2, 부록 1의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 섹션에 이용된 그 섹션의 번호를 먼저 붙이고 이렇게 아르비아 숫자로 순서대로 놔야 한다. 그 다음에 제목은 이 표의 제목은 간결하고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주로 표의 상단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과 같이 하단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표는 상단에 보통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을 줘서 더 이 개념이나 뜻이 명확해질 적에는 갈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음 줄 해가지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 comparison of radius between analytical solutions and numerical solutions. 뭐냐면은 해석적인 어떤 해와 수치적인 해의 그 사이에 어떤 radius의 반지름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analytical solution이고요. numerical 할 적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error rate를 계산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참으로 잡고 요거 빼기 요거 해가지고 나누기 요거 자체는 하니까 3%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을 때는 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의 본문은 수치 데이터는 소수점을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표 안에 들어가는 그 본문대로 볼지게 소수점이 없는 숫자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소수점을 찍지 않는 이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찍어서 경우를 고려해서 배열하는 게 좋다. 일치성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석하기가. 그 다음에 표를 작성할 때 이제 여기서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학술지의 칼럼에 맞춰서 표를 구상하고요. 표를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칼럼에서 이렇게 적시한 그 내용들이 물리량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에 이제 본문에 빈 공간을 너무 많이 두지 않는다. 표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유효 숫자만을 제시한. 너무 장기하게 쓸 필요도 없고요. 너무 단순하게 또 써서는 안 된다. 데이터를 비교하기 쉽게 칼럼들을 배열한다. 그래서 칼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렬이라고 할 적에 이 행을 말하는 거죠. 칼럼. 그리고 칼럼들 이렇게 열들을 잘 또 이렇게 배열을 잘 해야 된다. 그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부록으로서 본문에 다 제시하기는 굉장히 뭐 좀 길다든지 저 중요도가 약간 떨어진 그런 경우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왜냐면 너무 방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뒤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실험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경우에 공식의 유도 과정 같은 거, 그럼 뭐 몇 페이지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부록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었을 적에 샘플을 계산해보는 그러한 과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 페이퍼에서 논문에서 실험 장비 사용했던 실험 장비의 목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록으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이나 다른 부록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는데 부록 내용 그 자체로도 우리가 설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부록이 하나의 어떤 큰 아티클의 부분이 되어서 충분히 그 자체로도 내용이 설명되어져서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록에 사용된 기호는 심볼은요 본문에 사용된 걸 일치해야 됩니다. 혼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록까지 이렇게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믿고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학위 논문부터 살펴서 그 다음에 학술지 투어 논문까지 해가지고 논문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했는데요. 5장을 그래서 마쳐서 지금 교과서에 여러분이 어떤 버전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3페이지까지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중간고사로 내어질 과제들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6장의 업무용 보고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문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책으로는 6장인데 업무용 문서 작성을 보니까 첫 번째 절에서는 업무용 공문 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이메일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메일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요 5.2 섹션에서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업무용 이메일 작성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업무용 공문 작성에 대해서는 공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화색을 만들어낼 적에 기한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한 공문과 시행 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한 공문은요, 내부 결제를 위한 공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어떤 프로젝트가 정해진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 볼 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대외적으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부 결제를 위한 그 부서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부서와 그냥 공조할 적에는 그 두 부서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 결제 형식으로. 근데 시행 공문은요, 다른 부서나 기관에 또 보내는 공문이기 때문에 좀 더 공문의 양식을 강화해서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교도 지금 내부 결제를 위한 공문과 시행 공문 같은 경우는 포맷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자세하게 배우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 조교 선생님들이 공문 생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순서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문 작성하는데 그거를 배우는 데만 해도 한 2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절차를 다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근데 뭐 이제 이런 구성을 한 100번만 써보면은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구로 써야 되는 것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아주 몸에 익게 되겠죠. 하다 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조교생들이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놓으면요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문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은 보통 이제 발신기관명, 그죠? 우편번호나 주소, 번호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채워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간보다 낮고 발신기간보다 높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경유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그냥 알려주면서 갈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 본문은요, 제목과 내용,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첨부하는 게 있으면 첨부 있다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문서의 마지막에는 끝이라고 이렇게 마킹을 해놓습니다.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 결문에는요, 발신 명의와 수신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을 어디서 해서 이 궁극적으로 이 공문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킹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명이 들어가고 보고, 그 다음에 경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본문 내용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한자는 누구, 심사는 누가 있고, 협조를 구할 사람 어디고요. 그 다음에 발신 명의가 여기 있고요. 수신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뭐 기관마다 이 폼에서 다른데요. 이 순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한 공문이 작성할 때에는요, 내부 결제이기 때문에 거의 관인 생략 등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만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또는 서명 생략, 그냥 뭐 서명도 요새는 어쨌든 인정하는 거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부서팀 안에서만 이렇게 통용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관명은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한 기관의 이름을 용지 가로폭에 용지 이 가로폭의 3분의 1 크기로 중앙에 글자 간격을 띄어 배치한다. 뭐 이건 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은 한 3, 4cm를 두게 되고요. 워드 프로세스 우리로 치면은 한글 파일 같은 거에는 작성 시 기관명의 폭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가급적인 용지 중앙에 오게 한다. 예를 나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취급은 어떻게 하느냐, 뭐 팩스 전송 등을 표시하든지 정보통신망 전시, 보통은 뭐 이메일이나 어떤 그 외부 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그다음 보고 등 표시는 보고 심사를 할 건지 협조 심사를 할 건지 이런 걸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협조는 어디에 구하고 보고는 어디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한 공문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편번호 및 주소는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고요. 주소는 뭐 간략히 하는데 이 내부 공문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란 말을 입력하고 국번과 번호를 기하고요. 지역 번호는 갈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당해기관 내부 문서의 경우에는 국내 전화번호를 기하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 안에서 내부 메일을 주고 한다면은. 그 다음 팩스 전송 같은 경우는 팩스 넘버를 기재하되 없으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용지 오른쪽 한계선으로부터 전송번호의 길이만큼 들어간 지점에서 전송이라는 말을 B급을 치고 전송이라는 말을 친 후에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입력하고요. 번호의 끝 글자를 오른쪽 한계선과 일치를 시키면 좀 눈에 띄게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냈을 적에 처리하는 부서가 어딘가, 과가 어딘가 그런 것을 명칭을 기재해 주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 기한 문서를 관리를 해야 될 관계자나 담당자를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성명만 기재한다. 그 안에서 받아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문서 번호라는 게 있다. 모든 문서에는 문서 번호가 있습니다. 문서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관 번호와 분류 번호, 문서 등록 번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번호는요, 기관의 그 기관 안에 과나 팀이나 뭐 또는 담당관의 약칭을 쓰고요. 주로 두 글자로 표시합니다. 두 글자. 우리로 치면 교무팀이라든지
경우, 기획 뭐 이런 식으로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정도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도별 1년 변호를 나타낸다. 뭐 2020 다시 몇 다시 몇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서 번호를 생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간 번호 작성 후에 한자 간격을 띄고 나머지 번호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분류 번호와 문서 번호 사이에 다시 이렇게 줄을 대시 라인을 그어서 이게 앞에 게 분류 번호고 뒤에 게 문서 등록 번호라는 것을 표기해 준다. 근데 붙임표 대시 라인을 쓰는데 그 좌우로 띄우는 게 없다. 서로 띄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행일자는요, 문서를 시행한 날짜를 기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는가, 이 문서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월 1의 글자는 생략하고요, 점으로 이제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2020 연이나 월이나 일이라는 걸 쓰지 않고 2050 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점이 뒤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원점 뒤에는 한자의 빈칸, 이 점이 이제 하나의 그걸 나타내니까 띄우고 표시한다는 거. 이게 잘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경유는요,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장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보내는데, 경우체가 없을 적에는 뭐 기입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부서도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요, 의견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경유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행일자의 다음 줄에 경유라고 써가지고 두 자리 띄우고 예를 들어서 뭐 경유할 부서라든지 이런 걸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는요, 이 공문을 받을 대표자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서가 생성된 이유가 여기에 전달된 이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성 방법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경유처가 있을 때는 경유처를 명시해 주고요. 없을 적에는 뭐 시행일로부터 한 줄을 비우고 작성하는 겁니다. 수신을. 그 다음에 참조해야 되는 공문을 받아 처리할 주무 담당입니다. 수신의 다음 줄에 그래서 수신은요 대표자 명의로 하지만 참조를 넣어서 담당자, 주무 담당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신의 다음 줄에 삽입을 보통 옆에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제목은요,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좀 서로가 알려져 있는,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통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정기관의 첫머리와 수직으로 제목과 본문 내용을 구분하는 가로줄기 왼쪽부터 작성해 나갑니다. 제목, 뭐 이렇게 수신, 제목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다음 보존기간, 이 기한 문서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는가, 이렇게 뭐 연구부터 시작해 30년, 20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1년이나 3년 이상은 보관해둬야 된다. 증거 자료로서. 그다음 기간장은요, 당해 기간의 장의 시기를 간략히 기재하고요. 지기 아래 서명한 후에 결제한 일제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부장이다 그러면은 이성수하고 그 제가 사인한 날짜를 기재하는 걸 말해요. 공개 여부는요, 모든 문서들이 이걸 마킹을 해줘야 돼요. 공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부분 공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비공개로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간은요, 보조기간의 그 시기를 간략히 기재하고요, 오른쪽에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기한자는 이 기한을 내어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심사자는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 처음 만드는데 그 문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내용은요, 제목을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서술한 부분. 그래서 제목이 간략하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디로서 한 두세 줄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문서가 담고 있는 알맹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목을 구분하여서 기재해야 된다. 몇 가지가 있다면은 1, 2, 3, 4, 5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키워드가 되는 그런 단어를 제시하고 내용들을 설명해 가는 게 중요하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항목을 구분하는 형식은 1, 2, 3으로 가나다로 하고, 처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그 안에 가나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그 다음에 양갈로 가나다, 그 다음에 한쪽 기호, 한쪽 가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서클 숫자, 서클 가나다, 이런 식으로 좀 보통 통일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고 쓸 때도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업무 문서를 작성할 적에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마지막 마침표로부터 두 자리 띄우고 기입해라. 띄우고 내용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나는 경우에 여기서 끝나면은 줄을 바꾸어 왼쪽 기준으로부터 두 자리 비우고 또 다시 기입을 해라. 내용을 좀 클리어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백을 많이 이용한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발신 명의를 보면은 발신 기관명의 대표자 직위를 기재해야 된다. 대표자 직위를. 그 다음에 항공사가 아닌 기관에서는요, 기관장의 성명까지 기입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내부 문서는 기관자의 소속 부서명과 부서장의姓명을 기재하는 게 좋다. 어디서 기관에서 발신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그 소속을 밝혀 보여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용지의 하단으로부터 3에서 5cm 중앙에 이렇게 가로로 절반 정도의 폭으로 사이를 모르게 띄어서 입력하는 게 눈에 잘 들어오죠. 어디서 기한했는가 빨리 발신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었을 적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수신처는 당연히 수신하는 기관이 두 번 이상에만 설치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수신처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죠? 수신란에 쓰면 됩니다. 보십시다. 그래서 한국대학교 기계공학부인데 공문서가 형식 1에 있습니다. 금방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1, 2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붙임이 끝고 끝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보내는 사람의 한국대학교 기계공학부장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위에도 주소가 나오고 기계공학부장 누가 보내는데 그 학부장이 누구, 담당자는 이 사람을 보내는 게 누군데, 그 다음에 여기 문서 번호가 있고, 그죠? 시행 일자가 있고, 이렇게 수신이 여기 있고, 참조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제목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아주 근데 이러한 형식들은요, 가보면은 공문서의 형식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돼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것이 문서 작성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기한 공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와 같이 이제 시행 공문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진짜 좀 더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어떤 연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남긴 공문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공문적인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기한 공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공문을 받는 부서나 기관에서 공문을 처리할 문서 처리란만 구별해 줍니다. 문서 처리 절차는 먼저 선남이라는 게 있다. 선남, 먼저 본다는 거죠. 1란에 결재권자의 직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2란에는 서명할 란을 만들죠. 그 다음에 지시를 어떻게 하고요? 선결제한 후에 결재권자가 지시사항이 있는데 선결제가 한 이후에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를 처리할 부서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그 부서 안에서 담당자 이름을 이렇게 기재한다. 그 다음에 결제 공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제 및 공람할 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공람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이렇게 같이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관계된 이 내용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명을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해 주면은 이렇게 공람했다는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은 가서 지게. 근데 이게 요즘은 전부 다 그래서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게 돼 있고 아까 전에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형태 문서 번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 있고요. 뭐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제가 있고 여기 아까 이게 없었는데 결제가 있고요. 공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쓰면은 그 사람들이 공람했다는 것을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문서로 와가지고 가서 일일이 다 사인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처리과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쓰고 어떻게 사인을 다 했는데 날짜를 쓴다든지 그렇게 다 했는데 요즘은 전자 결제를 다 한다는 거죠. 근데 форм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업무용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한 문서와 시행 문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어떤 포맷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처음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일 겁니다. 뭐 저도 여기 학교에 와서 강의한 지가 지금 20년이 되는데 학부장이나 어떠한 이 결정권자의 위치에 뭐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가지 않으면은 이런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우리가 회람하게 된다든지 어떤 사인하게 되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이제 5년 전까지 이제 학생처장을 해봤는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5건 정도는 이렇게 결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평균. 장의 자리가 높으면 이렇게 결정할 범위가 넓어지면 질수록 결제할 공문서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일이 그걸 다 읽어보는 것만 굉장한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를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부 다 서류를 프린트해서 이렇게 여기 받고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이제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그냥 전자결제로 해서 올리고 나서 이메일이나 전화 주면 바로 결제를 하죠. 외부에서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그렇지만 공문을 작성하는 것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바디를 자기가 내용과 제목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간략하게. 그래서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걸 알기만 하면은 문서 작성은 아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를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거니까 크게 부담은 안 느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많이 주고받는 이 업무용 이메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